토요타, 토요다. 여러분은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업 같지만 가장 가까이 하기 어색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브랜드이지만 실상 토요타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토요타의 역사는 1907년 토요타 식직계 주식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창립자는 토요타 사키치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토요타 사키치는 천재적인 공학 센스와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4세에 목화직기 제조 특허를 받았고 자신이 개발한 기계들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엔지니어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현재 토요타 자동차를 대표하는 키워드인 가이젠, 개선 정신의 출발점이 바로 창업자 토요타 사치키의 엔지니어적인 철학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출발이 실자고 섬유를 만드는 칙직기 회사였다는 점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당시 섬유 자동 생산 산업은 현재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산업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자동직기는 모두 영국인에 의해 발명되었는데 영국제 자동 식직기의 문제점은 높은 불량률이었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불량이 발생함에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지가 안 돼. 자동 생산 설비를 멈춤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큰 손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키치는 이 문제에 집중했고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기계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최초로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당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영국 식직기 회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1917년 토요타 식직기 주식회사는 방지역기 3만 대, 직기 1,000대를 보유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토요타 사치키는 1930년 그의 나이 63세에 뇌일혈에서 기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했고 그의 아들 토요타 기이치로가 토요타 식직기 주식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기이치로 역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토요타 기이치로는 도쿄 제국 공과대학 졸업 후 당시 전 세계 섬유 산업을 이끄는 최고 기업이었던 영국의 플랫 브라더스를 견학하면서 영국 자동 직기들의 문제점을 개선한 G형 자동 직기를 발명했습니다. 북속실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북이 교환되고 24가지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있어 불량률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했던 G형 자동 직기는 플랫 브라더스의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8만 5천 파운드의 특허를 양도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상황을 보면 영국의 1파운드가 일본 2만 4천 엔에 해당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5조 5천억 엔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현재의 일본 화폐 가치와 비교해서 계산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토요타 기이치로는 지형 방지피 특허를 판매한 자금으로 벤처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벤처 사업이 바로 자동차 제조업이었습니다. 토요타 기이치로는 1929년에서 1930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 장기 출장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미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쿄 제국대학에서 공학과 법학을 공부한 자본가의 아들이었던 기이치로는 일본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탄생한다면 그 기업을 만들 사람은 바로 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동차 기반 산업이 전무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철, 구리, 목재, 유리, 수지, 고무, 전기 등 관련 기반 산업들이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과 열정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이치로는 엔진, 변속기, 세시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겠다 큰 소리쳤지만 결국 1933년 토요타가 선보인 최초의 자동차인 A1형은 주물 부품과 주철 부품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쉐보레의 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토요타 최초의 자동차인 A1형이 출시되었던 1933년 일본의 상황은 자동차 총 보유 대수가 13만 5천 대에 불과했고 그중 절반이 GM과 포드 자동차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1년 생산량만 236만 대로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망없는 사업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섬유 산업까지 뒤흔들 수 있는 미친 짓이라고 모두가 반대했지만 기시로는 1937년 토요타 자동차를 설립, 최초의 대량 생산 공장인 고로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방직의 공장 책임자였던 오노 다이이치를 토요타 자동차의 공장 책임자로 임명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인 포디즘을 뒤엎는 저스트 인 타임을 체계화한 토요타 자동차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오노 다이이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확신을 했는데 당시 일본의 1년 철 생산량인 600만 톤을 미국은 단 20일 만에 생산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노 다이이치는 작업 효율성을 위해 일치, 일푼과 같은 일본의 고유 단위를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의 규격으로 모두 바꾸는 작업을 했고 이때 변경한 자체 규격 나사가 현재 일본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량 변화는 당장의 이익과 상관이 없었고 공구, 도면 등을 모두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졌지만 오노 다이이치는 장기적인 효율성을 위해 이를 강행했고 토요타 자동차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저스트 인 타임, 즉 준비와 재고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과부족이 없는 생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토요타 생산의 기본으로 확립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 이며 후방 공정의 작업원이 완성된 부품을 가지러 전방 공정으로 가는 매우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즉 생산을 위해 재고를 쌓아놓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맞게 부품을 만들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보충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시 듣도 보도 못한 생산 방식을 공장 노동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오노 다이이치는 슈퍼마켓 방식으로 비유를 했고 그 이후에는 잘 알려진 간판 방식으로 바꿔서 설명된 바 있습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 또 하나 괄목할 만한 부분은 안돈입니다. 자동차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란 등을 켜서 라인을 정지시키는 것을 안돈이라고 합니다. 당시 포디즘 방식의 자동화 공장에서 라인의 가동은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장 책임자 외에는 절대 라인을 정지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라인을 정지시킬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실수로 간주되었습니다. 뚱이 넌 해고야. 하지만 토요타는 신임 노동자라도 필요에 의해 라인을 정지시킬 수 있는 즉 안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책임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빠르게 문제를 수정, 라인을 재가동시켜 불량률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토요타는 군수 트럭을 비롯한 군수용품을 생산했습니다. 토요타는 일본 패전 이후 군수용품을 생산했던 부서를 토요타로부터 분리했고 이 조직이 현재 일본의 VC 기업인 덴소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아직도 덴소는 우리는 토요타의 버려진 자식들이야 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군부로부터 비행기 제조 요청을 받아 연습용 엔진을 제작한 바 있으며 전후 이 조직이 토요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여파와 두 번의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토요타는 다시 섬유 산업으로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후 일본을 지배했던 GHQ에 의해 토요타 방직, 토요타 자동차, 덴소, 이치 범랑으로 회사가 분리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전범 기업들의 자동차 생산 금지 조치가 1947년 한시적으로 풀렸고 바로 이때 SA형 첫 승용차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일본인의 호응이 대단했고 그 유명한 토요펫이라는 애칭이 이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이치로는 토요펫이 토일렛과 비슷한 발음이라서 매우 당혹스러워했다는군요. 특히 전투기 엔지니어들이 대거 자동차 회사에 유입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미카제 전투기로 유명한 제로센 전투기 엔지니어들이 프린스 자동차에 모여 그 유명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냈고 프린스 자동차가 닛산으로 합병되면서 닛산을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아직도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초기 자동차 기업들이 당시 일반적인 자동차 설계인 바디 온 프레임 방식이 아닌 유니바디, 즉 모노코크 방식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게 되었고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유니바디 설계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역시 전후 항공기 기술자들의 공로라 볼 수 있습니다. 1949년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서서히 자동차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던 해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닛산, 토요타,
이스즈, 삼강을 중심으로 신흥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던 때였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국 윌리스와 제휴를 통해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발동기를 제조했던 회사가 다이하츠를 설립했으며 나카지마 비행기는 스바루 자동차로, 스즈키 집게는 스즈키 자동차로, 그 유명한 혼다 기현공업이 혼다 자동차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토요타 자동차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토요타 자동차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패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총 18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고 예산 균형 조치가 시행되면서 물가는 안정된 대신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1949년에서 1950년까지 2년간 1100개 기업이 도산을 하는 대혼란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도산 사태로 당시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유일한 캐시카우였던 트럭 판매량이 급락하고 철강 가격은 급등하여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으며 토요타 자동차는 토요타 집기 수입으로 간신히 버티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에 뒤따랐고 1945년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급진 노동 세력은 1950년 절정에 이르러 파업, 직장 포기, 직장 폐쇄와 같은 과격한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사태가 매우 심각했기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미군과 전투기 세대까지 동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노조원 역시 맹렬한 저항을 했으며 기치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해줄 은행을 찾아 동분서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때 지금의 스미토모 은행이 된 오사카 은행은 대장장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 토요타 자동차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당시 토요타 자동차 판매 담당인 가미야 쇼타로가 일본 은행을 설득하여 24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토요타 자동차는 최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사카 은행이 스미토모 은행과 합병되기 전까지 일체의 거래를 끊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당시 융자를 결정한 은행들은 토요타 자동차의 20%에 해당하는 1,600명 인원 감축과 10%의 임금 삭감을 요구했고 1950년 5월 25일 토요타 기이치로는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시다 다이조가 그의 뒤를 이어 토요타 집기 토요타 자동차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쓰러져 가던 토요타 자동차에게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천금과도 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유엔군 군수물자 공급으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은 현재 가치로 약 20조에서 30조엔에 달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특히 토요타 자동차는 유엔군 감독하에 불량률을 줄이는 비결까지 체득했고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었으며 주요 요직 인사들을 미국에 보내 대량 생산 체계를 습득하는 등 재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리 없었던 기이치로는 퇴임 후 도쿄에서 드론 형태의 헬리콥터 연구에 매진을 하다 이시다 다이조의 설득으로 토요타 자동차 복귀를 결심한 지 한 달 만인 1952년 3월 27일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을 했으며 이때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을 대표하는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일본 자동차 기업을 평가할 때 기술의 닛산, 마케팅의 토요타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토요타 자동차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자 기술 개발에 지독하게 매달린 기업이 바로 토요타 자동차임을 알게 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닛산, 이스즈, 미쓰비시 등의 제조사들은 영국과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하거나 특정 모델을 라이센싱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했지만 토요타 자동차는 1933년 토요타 최초의 모델인 A1에서부터 자체 개발에 매달리는 유일한 자동차 제조사였습니다. 1951년 일본 기업 최초로 2000톤급 프레스를 제작하였고 100% 국산 모델 개발을 위해 시장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일본 제조사 가운데 전륜 코일 스프링을 최초 도입하고 아사히 글래스를 통해 곡면 유리를 최초 적용하는 등 독자 기술 개발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토요타 자동차는 1955년 토요타 자동차 최초의 독자 모델인 크라운을 출시했으며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승용차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미국에까지 수출을 했지만 엔진 힘이 약하고 가속력이 떨어지며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하는 등 미국 실적이 맞지 않아 초기 미국 진출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는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도요타 자동차의 경영진은 포드나 쉐보레 경쟁 모델 대비 크라운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유럽 강세를 의식한 미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 미국 시장에 미리 한 발을 걸쳐놓기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모델은 1966년 출시된 코롤라입니다. 전직 비행기 엔지니어였던 하세가와 다스오에 의해 탄생한 코롤라는 현재 140여 개국에서 약 4천만 대 이상이 판매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마이카의 꿈을 실현시켜준 코롤라는 도요타를 일약 일본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로 올려놓은 1등 공신입니다. 코롤라가 출시된 1966년은 대기업 임원 가운데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중졸 출신의 도요타 자동차 부사장 가와이 마쓰루가 입사한 해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 19살 때 무작정 도요타 자동차에 입사해 부사장의 위치까지 오른 마쓰루가 공부를 즐겼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도요타 자동차는 코롤라로 미국 시장에 재도전을 하였습니다. 크라운의 미국 진출 실패를 바라보면서 당시 미국 정서에 밝았던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미국인들은 엔진 출력이 우수해야 하고 반드시 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있어야 관심을 갖는다는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시 일본 내 자동차로는 대배기량에 해당하는 1900cc와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얹어 미국 시장에 선보였고 코롤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세컨드카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기세를 몰아 1969년 랜드크루저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고 1972년에는 미국 시장 수출 1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나갔습니다. 1960년대까지 도요타 자동차의 한 해 생산량은 15만 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들어 160만 대로 약 10배 이상 급성장을 하였고 일본 자동차 기업의 1년 자동차 생산량은 약 530만 대 수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하였습니다. 1978년 일본은 수입차 관세 제도를 폐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으며 GM, 포드, 벤츠, BMW, 폭스바겐 등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일본 시장을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전방위적으로 시작된 해외 자동차 브랜드의 공세에 맞서 일본 내 공장 증설을 최대 이슈로 삼았고 모든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량 증설에 집중했습니다. 마른 행주도 쥐었잖아! 는 그 유명한 말도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게 두 번째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 배기가스 청정법인 마스키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대배기량으로 넉넉한 출력을 장점으로 하던 미국 자동차 생산 라인에 서서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여 원유 가격이 4배나 치솟는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원유 자급률이 높아 오일 쇼크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원유 급등으로 인한 관련 산업 침체 및 무역 수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미국인들은 서서히 연비 효율이 좋은 자동차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코롤라의 판매량이 급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오일 쇼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산업 구조였지만 재고를 남기지 않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인 저스트 인 타임을 체계화하고 엔지니어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다능공 체계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 도요타는 오일 쇼크에 큰 손실 없이 조직을 유연하게 끌고 나갈 수 있었고 배기가스 규제와 오일 쇼크에 걸맞는 연비 효율이 좋은 자동차 제조 기술이 전무했던 미국 기업을 빠르게 압박할 수 있는 천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독창적인 생산 방식인 저스트 인 타임과 가이젠이라는 이념이 전 세계 자동차 기업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시점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동구권 자동차 기업 가운데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는 기업이 없는 이유도 오일 쇼크의 여파 때문입니다. 당시 구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동구권은 산유국인 구소련이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동맹국의 위세를 세우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했고 연비 효율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동구권 자동차 기업들은 세계적인 흐름에 도태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약 20여 년간 경쟁력을 잃고 표류한 원인도
오일 쇼크 영향이 거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연비 효율이 높은 파워트레인 개발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것은 1970년부터 실시된 마스키법으로 인해 정부 당국과 환경보호단체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1980년대 이후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인해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도요타 자동차의 저스트인타임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했고 서로 앞다투어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힘을 모았습니다. 도요타의 저스트인타임은 증산에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오일 쇼크와 같은 강력한 외부적 요인에 따라 대규모 감산이 이루어질 때에도 내부 인원의 큰 조정이나 이동 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도요타는 세계 자동차 기업은 물론 일본 내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기업이었습니다. 미카와에 있는 폐쇄적인 회사가 간판 방식을 사용해 뭔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런 식으로 도요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스트인타임의 창시자인 오노 나이이치는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은 114세를 거쳐 약 47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여전히 현재에도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작 저자인 오노 나이이치는 도요타 직원들에게 이 책을 읽지 말라고 말하곤 했는데 도요타의 창업 정신인 가이젠은 현재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점에서 서술된 책의 내용은 도요타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동차 생산과 같은 흐름 생산은 부품이 입고되어 차가 완성되는 리드 타임, 요소 작업의 기준 시간을 합한 사이클 타임, 한 대를 몇 분에 만들지 결정하는 텍트 타임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이클 타임과 텍트 타임을 최대한 줄여서 리드 타임을 줄여내는 과정이 저스트 인 타임의 핵심이며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이젠, 즉 개선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 키워드입니다. 외부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도요타 자동차 관리부서의 핵심은 생산조사실입니다. 이 생산조사실의 목적은 새롭게 신설되는 공장과 조직에 도요타의 이념인 저스트인타임과 가이젠 정신을 확립하여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융합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신설 공장에 파견된 생산조사실 조사원은 해당 공장이 도요타 자동차 전체의 흐름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파견지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함께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핵심 인물이었던 오노 나이이치를 비롯해 스즈무라, 조, 이케부치, 하야시, 토모야마, 니노유, 그리고 현재 도요타 자동차의 수장인 도요타 아키오 모두 생산조사실 조사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1982년에는 과거 도요타 도산 위기를 면하기 위해 분리해야 했던 도요타 자동차 공업과 도요타 자동차 판매가 한 회사로 합병되었으며 도요타 기이치로의 아들인 도요타 소이치로가 합병회사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저스트인타임을 창시한 오노 나이이치는 70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동차 제조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 오노 나이이치는 1990년 5월 28일 78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1979년 발발한 2차 오일 쇼크는 세계 자동차 지도를 더욱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유류 가격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미국 소비자들이 서서히 기름 먹는 하마와 같은 미국 차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분명해졌고 환경 이슈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연비 효율과 환경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는 일본 브랜드와 그 중심에 선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급격한 주류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UAW 즉 전 미국 노조는 도요타를 제1 경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도요타에게 미국 시장 안착의 신호탄이 되었지만 2차 오일 쇼크는 미국의 강한 반발로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발화점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빠르게 확산되는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정면 승부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1980년 GM과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프리몬트 공장을 GM과 도요타 주요 모델을 생산하는 최초의 미국 생산기지로 삼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도요타 자동차만 미국 진출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혼다와 닛산의 상황도 도요타와 비슷했기 때문에 혼다는 같은 해 1월 오하이오주 조지아 공장 설립을 발표했고 닛산은 테네시주의 트럭 공장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도요타의 미국 진출은 단순히 제조 공장 확장을 넘어 대량 생산 체계를 고안한 본고장 미국에 도요타 특유의 저스트인타임 방식의 공정을 접목하여 포디즘을改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GM은 프리몬트 공장에서 4,000km 떨어진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았는데 도요타는 비효율적인 공급 루트를 개선하고 당시 24시간 표준이었던 미국 프레스 금형 교체 시간을 단 9분으로 단축하는 등 혁신적인 공정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재 도요타는 1985년 준공된 켄터키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10여 곳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단정했던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의 일본식 생산 방식을 전파하는 쾌거를 일으켰으니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9년 일본 버블이 정점을 찍으면서 도쿄 23구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힘든 제조업 대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고 토요타의 미국 진출 따위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 3월 일본 3대 도시권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일본 경제는 암흑기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버블 시기에도 자동차 제조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도요타는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최대 회사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현재 도요타 자동차 사장인 도요타 아키오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맨으로 독자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그는 그의 성 도요타에 쏟아지는 관심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족 회사로 돌아와 가장 말단 실무부터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6년 중고차 판매 부서에서 가주라는 영상 검색 시스템을 접목, 중고차 재고 보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당시 중고차를 고객이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야 했던 시스템을 사진과 화상으로 먼 거리에서도 매물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이끌어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온라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고차 화상 검색 시스템으로 시작된 가주는 이후 도요타의 비공식 자동차 커뮤니티로 발전하였고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WRC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주 레이싱 팀이 발족을 하였습니다. F1에서 혼다의 성과에 자극받은 도요타는 미하엘 슈마어의 동생인 랄프 슈마어를 비롯 유명 레이서를 중심으로 F1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했었지만 도요타 F1팀은 별다른 성과 없이 2009년 도요타 아키오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해체가 되었고 도요타 아키오는 F1 대신 WRC로 전환 가주 레이싱 팀을 세계 최정상급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요타 아키오는 도요타 자동차의 마스터 드라이버이자 레이싱 광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이치현의 마스코트인 모리조라는 이름으로 실제 레이싱에도 여러 번 참가를 했습니다. 아키오 사장과 그의 스승인 히로무 나루스의 이야기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해져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규격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발표, 도요타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형식은 1899년 베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 의해 고안되었지만 도요타는 미래 동력원과 환경 문제를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완성화된 형태로 다듬었고 현재 내연 자동차와 전기차 시대를 이어주는 중광고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도요타는 58년 만에 처음으로 4,610억엔 적자를 기록했지만 다음에 바로 흑자로 전환을 했으며 2009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련이 닥쳤습니다. 캘리포니아 신디에이고의 렉서스 사고로 도요타는 대규모 리콜 사태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를 맡기고 대차로 제공받은 렉서스에 맞지 않은 플로우 매트가 엑셀러레이터에 걸려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되었고 운전자였던 교통경찰과 그의 가족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캠리의 엔진 컨트롤 유닛 오류로 인한 급가속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1조 4천억 원의 거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2011년에는 일본 대지진으로 도요타 공급망이 정상화되는데 6개월이나 소요되었고 태국 대홍수 사태로 엔화 강세가 지속되는 등 연속적인 위기를 맞이했지만 도요타 자동차는 2019년 기준 330조 원의 매출과 26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현재 전세계 자동차 판매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약 300만 대, 해외에서 약 700만 대 등 총 1000만 대에 달하는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요타는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는 일이 없는 일본 특유의 정서와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작업 환경을 바꿔나가는 가이젠, 그리고 리드타임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저스트인타임을 기치로 삼고 있는 기업답게 내연 자동차 끝자락인 현 시점에서도 비전 제시나 신기술 가시와 같은 행정보다는 내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도요타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와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의외로 가장 잘 모르는 기업이 바로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3부로 진행된 도요타 자동차 영상을 모두 보시고 난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도요타를 능가하는 전략과 집중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려 주십시오. 오토기어에서 제작되는 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식은 돌고 돌아야 하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립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동차 지식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오토기어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업적인 용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